네,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리 마코비츠의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에 있어서 민 베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그 두 개의 축이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봤고요. 그러한 그 우리의 어떤 사고의 프레임 내지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림판이라고 하는 것을 민과 베리언스라고 하는 그 두 축 위에서 이제 사고를 한다라고 할 적에 그럼 실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의미 혹은 그 실무적인 의미에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최적 포트폴리오 문제를 이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효용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마 시간 관계상 펀드 분리 정리라고 이제 제가 표시했는데, 펀드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캐팸으로 넘어가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과연 근데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한 방 아닙니까? 티끌 모아 티끌 아니에요. 깨작깨작깨작 모아가지고 언제 부자 됩니까? 역시 한번 크게 승부를 봐가지고서 망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고 다시 크게 도전하고 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재무 수업이니까는 이제 꼭 물어본데 함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좀 직관에 어필하는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큰 성공이 굉장히 드문 확률로 이제 일어날 텐데 문제는 이제 작은 성공들을 여러 번 쌓아가지고서 큰 성공으로 가려고 하면은 얘는 얘대로 반복 시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확률은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승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겠구나. 말하자면 1억짜리 복권에 한 방 당첨된 게 낫지. 이거 100만 원짜리 갬블 100번 연승해가지고 내가 언제 1억 만들겠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분산 투자고 뭐고 없는 거죠. 그래서 박명수 아저씨 얘기하듯이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기 때문에 수익 분포상 뭐 굉장히 좀 큰 수익 아니면 애초에 신경도 끄고 그냥 큰 거 한 방만 노리면서 하이에나처럼 이제 어슬렁거리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나름의 네,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리스크 어버전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행태 재무론, behavioral finance에 나오는 뭐 전망이론 이런 거랑 이제 막 연결이 되는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클래시컬한 파이낸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이제 너무 사파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어택이 들어올 수도 있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 놓자고요. 근데 사실 다 해리 마코비츠는 다 계획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민베리언스 가설을 내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에서는요. 단일 자산이 아니라 다수의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민베리언스 가설과 함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의 어떤 키 메시지예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먹힌다는 겁니다. 다이버시피케이션 works. 말하자면 모든 포트폴리오 시어리의 분산 투자와 관련된 연구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냐 하면은 어떤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n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떤 초이스를 하는 게 베스트일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무위험 자산이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에서 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한 건 문자 그대로 위험이 없는 자산, 리스크가 빵인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민 베리언스 월드로 이 자산을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 얘는 베리언스가 0인 상태에서 수익이 나는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X절편, Y절편으로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에 Y절편에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어떻게 블렌드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의 문제. 이걸 갖다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의 어프로치인 것이죠. 좀 이제 쉽게 생각을 해서 선택지가 두 개만 있는 상황. 예컨대 투자 자산이 둘만 있어요. 뭐 예컨대 구글 주식과 애플 주식 중에서 뭐 하나 사야 돼요. 혹은 둘 다 사도 되는데 몇 대 몇으로 분할해서 사야 돼요. 뭐 이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위험 자산 1, 2에 대해서 수익률 1, 수익률 2, R1, R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뮤1, 뮤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 1, 2의 수익률 자체의 어떤 변동성.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에서 이제 루트 씌운 거. 이제 보통 그렇게 한 걸 보통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라고 하는데 파이낸스에서는 보통 변동성, 볼러틸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스토캐스틱 도미넌스 있죠. 확률 지배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리스크는 낮은데 위험은 높은 녀석이 있으면 그때는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뮤1이라고 하는 녀석이 뮤2보다 크다고 할 적에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커서 위험이 높으면은 수익도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은 반대로 수익이 낮으면 위험도 낮은 어떤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자,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위험 자산 두 개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있었을 때 선택지죠. 그러면 이때에 Asset 1에는 W만큼의 웨이트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지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Asset2는 자연히 1-W만큼 100-W 한 것만큼 100% 마이너스 W 한 것만큼만 자산이 할당될 거예요. 그 외에 내가 지금 자산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는 무위험 자산이 없으니까.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률 RP는 어떻게 될까요? RP는 W의 R1 플러스 1-W의 R2가 될 겁니다. 그죠? 뭐 여기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 P라고 하는 거를 한번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뮤의 P, 결국 expectation RP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W의 R1 플러스 1-W의 R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텀들을 빼서 이제 expectation을 취해 보면 W의 expectation R1 플러스 1-W의 expectation R2 뭐 아무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상 expectation R1은 뮤1이라고 하기로 했고 expectation R2는 뮤2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러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뮤의 P도 내가 알고 있어요. 결국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투자 비중을 바탕으로 가중 평균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캐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뮤1이 뮤2보다 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W가 0에서 1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최저 뮤2에서 출발해서 많게는 뮤1까지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매도랑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익률이 낮은 녀석에는 공매도를 취하고 수익률이 높은 녀석은 더 포지션을 담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내가 이제 감을 잡았는데 그러면 얘를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에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 수익률의 변동성, 수익률의 어떤 출렁거림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결국 시그마 P의 스퀘어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시그마 P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RP-뮤 P의 스퀘어를 함으로써 이제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얘를 한번 쳐다보게 되면 결국 expectation W의 R1 플러스 1 마이너스 W의 R2 그 다음에 마이너스 W 뮤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W의 뮤2를 스퀘어한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RP가 그럼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스텝을 가보게 되면 expectation W에 W만 있는 항들이 있으니까 R1 마이너스 뮤1을 빼고 그 다음 1-W 텀 있는 녀석을 모아서 R2-뮤2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에 이제 제곱을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수익률의 편차가 지금 결국 시그마가 되는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ation 지금 이제는 지금 스퀘어 되는 거 한번 풀어보죠. W 스퀘어의 R1 마이너스 뮤1 스퀘어 플러스 2W의 1 마이너스 W의 R1 마이너스 뮤1 R2 마이너스 뮤2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W의 스퀘어의 R2 마이너스 뮤2 스퀘어 뭐 2차 함수 지금 푼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풀어놓고 나면 결국은 이제 W들은 상수니까 얘는 현 시점에서 내가 아는 값들이에요. 얘를 다 빼내는 거지. 그럼 W 스퀘어의 expectation R1 마이너스 뮤1 스퀘어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W 스퀘어의 뭐 expectation R2 마이너스 뮤2 스퀘어 그 다음에 2W의 1 마이너스 W의 expectation R1 마이너스 뮤1 R2 마이너스 뮤2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했어요.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분산을 정리를 해 놓고서 다시 한번 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 통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공분산 개념을 배웠죠. 확률 변수 x1과 x2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보는 것 같이 코베리언스 x1, x2는 expectation x1 마이너스 expectation x1, x2 마이너스 expectation x2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확률 변수가 얼마나 동행하는지를 공분산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두 자산이 동행을 하든지 역행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놀든지 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분산이라고 하는 측도를 통해 가지고서 아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었을 땐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의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X1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X2가 좀 적게 움직이고 이래 버리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페어한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노멀라이즈를 하냐 그러면은 변동성을 나눠줘요. 코베리언스 텀을 베리언스 X1과 베리언스 X2로 나눠가지고서 일종의 표준화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제 통계 시간에 배웠던 거죠. 특히 여기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비리언스 X1, X2라고 하는 저 식을 이용해서 바라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나왔던 슬라이드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코베리언스를 베리언스로 나눠주게 되면은 사실 이제 코릴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다시 한번 가만히 째려보면 마지막 줄에 있는 노란색 표시, 결국 expectation R1-뮤1, R2-뮤2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에 있는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할 때 그 나타났던 녀석과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시그마 1, 시그마 2, 그 다음에 로의 1, 2 이런 식으로 값을 뽑아냄으로써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분산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투자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오른쪽은 이제 미 합중국의 지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서구에서 유럽에서 말하자면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이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죠. 그래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국경이 서쪽으로 넓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프론티어가 말하자면 점점 더 서쪽으로 가게 되죠. 이러한 류의 어떤 경계선을 이제 보통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투자에서도 사실은 프론티어가 존재합니다. efficient frontier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투자의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의 의미가 되는데 경계가 무엇과 무엇의 경계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투자자가 효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요. 그럼 이제 그것을 구성할 적에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expectation V는 뮤의 R의 시그마 P 결국은 미래의 어떤 그 효용
미래의 기대 수익으로부터 오는 효용을 결국 우리는 이변수 함수로서 표시를 했었고, 그때의 이변수 함수를 구성하는 변수가 첫 번째가 바로 mean, 두 번째가 variance였거든요. 그래서 mean과 variance라고 하는 어떤 그 좌표계 위에서 굉장히 무한히 많은 어떤 투자의 조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의 리스크 하에서 이 정도의 리턴, 또 다른 리스크 수준에서 또 다른 리턴, 그것과 같은 리스크 수준을 감내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리스크, 또 다른 리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하에서 이제 최선의 어떤 선택지들을 갖다가 다 모아보는 거죠. 이때 최선의 선택지를 어떻게 모으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확률적 지배관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확률적 지배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 거기서 제일 센 놈들만 모으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변동성 수준 하에서 가장 높은 어떤 큰 수익률을 내는 녀석들을 모아서 그런 녀석들을 각 그 베리언스 레벨별로 모아서 점을 쭉쭉쭉 찍어주게 되면 하나의 어떤 경계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그 민 베리언스 플레인 위에서 확률적 지배관계에 따라서 가장 우월한 녀석들의 포트폴리오들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러한 포트폴리오들을 갖다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경계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어진 경계선 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다. 경계선보다 더 밑에서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더 리스크 대비 리턴이 맥시마이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자산 1, 2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것을 mean variance plane 위에다가 저희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 리스크는 좀 적지만은 그 기대 수익률도 좀 낮은 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리스크는 조금 높은 대신에 리턴도 조금 많이 줘요. 문제는 이 두 녀석이 나타나는 어떤 스타일인데요. 이 두 녀석, 이 두 자산 1, 자산 2는 그 수익률의 그 리턴의 상관계수가 말하자면 1이에요. 지금 이제 세로축에 있는 뮤라고 하는 건 기대 수익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수익이 나타나는 거는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평균적인 기대가 지금 뮤1, 뮤2로서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뮤1이 좋은 날, 그 자산 1이 좋은 날은 자산 2도 좋게 나타나고 자산 1이 나쁜 날은 자산 2도 나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산 1이 1% 수익이 나면 그날은 반드시 자산 2도 2% 수익이 나고 자산 1이 마이너스 1% 손실을 보는 날은 자산 2는 마이너스 2%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똑같은 어떤 동행을 하는 그런 자산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콜레이션이 1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로서 제가 이제 바라보게 된다고 할 적에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W의 비중만큼 왼쪽에 있는 자산 1을 담고 1-W 비중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산 2를 담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시그마 스퀘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W 제곱의 expectation R1-μ1 스퀘어 플러스 1-W의 스퀘어에 expectation R2-μ2 스퀘어에 플러스 2의 W의 1-W의 시그마, 시그마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W 값은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 뒤에 있었던 그 코릴레이션 텀이 이제 1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W 시그마 1 플러스 1-W 시그마 2를 그냥 제곱한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 뮤의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함수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뮤1으로부터 출발해서 시그마2 마이너스 시그마1이라고 하는 분모와 뮤2 마이너스 뮤1이라고 하는 분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울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내가 변동성을 얼마나 더 테이크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1차 함수 포트폴리오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자체가 사실은 그냥 리니어하게 주어지는 어떤 형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뭐 얻어내고 말고도 할 게 없는
사실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상관계수가 1인 자산은 같은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자산들은 사실 대개는 레버리지 비율만 좀 다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코스피 200 지수 ETF랑 코스피 200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이 있다. 혹은 코스피 200 선물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얘네들은 거의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리 거기서 분산을 하고 해봤자 말하자면 민 베리언스 포트폴 플레인 위에서는 나아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아니면 아예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녀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계수가 아예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마지막 텀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2의 W에 1 마이너스 W에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가게 되니까 결국은 W 시그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W 시그마 2의 스퀘어 한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은 사실은 이제 서로 같은 기초자산 내지는 같은 기초지수를 추구하는데 서로 방향만 다른 어떤 그런 상품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200 인버스 ETF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러한 예가 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말하자면 무위험 자산을 갖다가 저희가 인공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신기한 일이죠. 아마도 수리적으로 이제 감각이 좋은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지만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라고 한 게 A-B의 제곱의 형태로 지금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A-B는 빵이 되도록 하는 어떤 W를 찾게 되면은 사실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두 자산을 엮어서 무위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여기에서는 그 W는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분의 시그마 2라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오른쪽의 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0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민 베리언스 평면 위에서 봤을 때 Y축 상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산 A와 자산 B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양쪽에는 결국 그 자산 A와 자산 B를 표시하는 어떤 그런 그 한쪽의 끝들이 이제 끝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결국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부터 자산 1까지 그리고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부터 자산 2까지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직선이 존재하는 형태로서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두 개의 위험 자산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코릴레이션이 1인 자산,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결국은 이제 같은 어떤 자산들이 있다고 했을 때의 복제 비율만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무위험 자산을 인공적으로 창조해낸다거나 하는 것이 사실 수리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죠. 보통 이제 계량 기반의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롱숏 펀드를 구성한다거나 할 때는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하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많은 부분에서 사업 영역이 비슷하죠. 예컨대 백색가전도 가지고 있고 전화기도 만들고 있고 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LG전자를 공매도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IT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받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거나 할 거니까 매수를 하고 한쪽은 매도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다 같이 빠지게 되면은 내가 공매도한 포지션에서는 수익을 볼 거고 매수한 포지션에서는 내가 손해를 볼 거란 말이죠. 서로 이제 offset이 되죠.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에도 다 같이 전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시장이 올라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다 같이 시장이 올랐다.
그럼 매수한 데서는 수익이 나고 매도한 데서는 손실이 나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될 때는 다 같이 오를 때는 매수한 것에 수익 나고 매도한 거에 공매도한 것은 손해가 나니까 역시 또 offset이 되죠. 결국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큰 전반적인 흐름들을 내가 서로 상계를 하면서 조금의 수익을 쌓아가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게 사실은 이제 롱숏 펀드를 이용하는 개량적 펀드 운영가들,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어프로치인데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방식이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두 개의 위험 자산을 내가 이제 페어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뮤의 P,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W 뮤1 플러스 1 마이너스 W 뮤2. 결국은 이제 내가 뮤1, 에셋 1과 에셋 2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고 할 때, 결국 자산 A와 자산 B에 대해서 내가 포지션을 취한다고 할 때 그 투자 비율 W만큼 어떻게 내가 블렌드 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정해진다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문제는 변동성이에요. 시그마 P의 스퀘어, 결국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식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W예요. W를 갖다가 내가 이제 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W 스퀘어 텀이나 1-W 스퀘어 텀이나 아니면 2W 1-W 텀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들락날락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좀 핸들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expectation R1-mu1 스퀘어, 그다음에 expectation R2-mu2 스퀘어. 이런 애들은 이제 내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내가 자산을 투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변동성을 좀 핸들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씩 들락날락 하는 자산 1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씩 들락날락 하는 자산 2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밀어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W 값을 좀 적게 잡아가지고서 많이 움직이는 자산 1의 임팩트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움직이는 자산 2에 대해서는 좀 웨이트를 실어줘서 서로 같은 그 베리언스를 갖게, 포지션의 비중을 좀 바꿔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패리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산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분산을 한다고 할 적에 자산 A와 자산 B가 각기 다른 변동성을 갖고 있는 두 자산인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 비중을 조절해 가지고 자산 A로부터 오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자산 B로부터 오는 포트폴리오 수익의 변동성을 같은 레벨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어떠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 변동성의 수준은 이제 고만고만하다는 상태에서 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어떤 포지션을 내가 잡고 싶다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로우의 1, 2, 제가 이제 색깔도 칠해 두겠습니다만은 이 녀석이 얼마나 이제 큰 마이너스 값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포트폴리오가 낮은 변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오른쪽 C자 커브에서 결국은 최대한 왼쪽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A와 B의 어떤 조합을 통해 갖고서 가장 왼쪽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그 포트폴리오가 감내하게 되는 위험의 수준 자체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퀀티티브 트레이딩, 퀀티티브 인베스트먼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산 A, 자산 B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얘를 몇 대 몇을 블렌드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대비 리워드 수준을 어떻게 하면 베스트로 내가 뽑아낼 건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량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프로치의 first step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내 어떤 컨빅션이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걸 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산 B가 좀 더 갈 것 같다. 그럼 B에 대해서 웨이트를 조금 더 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B에 의한 어떤 포트폴리오의 그 설명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A에 대해서 좀 더 웨이트를 쉰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영향력이 좀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매니지먼트 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 주식 매니저들이 하는 형태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간 계량 기반의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죠. 그래서 로우의 1, 2 결국 두 자산 간의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까울수록 그 오른쪽 위로 사선 모양에 더 근접하게 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그 왼쪽으로 이제 꺾여 있는 쐐기 모양에 가까운 그 무언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조합을 고민할 적에는 확률적 지배관계가 존재하죠. 왜냐면은 그 똑같은 변동성 레벨에서 C와 D를 보게 되면 C보단 D가 좋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D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위험 자산이 존재한다고 하게 될 때 얘를 갖다가 이제 블렌드해서 포트폴리오를 뽑아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콜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두 자산 간의 콜레이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조합들이 결국은 여타의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C자 커브가 될 텐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내가 골라서 갈 거냐, 단순히 내가 베리언스를 최소화할 거냐, 아니면 내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면서 가는 것이 개량적인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자산 A와 자산 B를 이제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산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말하자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비가 와도, 해가 떠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자산이 있어요. 무슨 자산이냐 그러면 무위험 자산입니다. 무위험 자산이 결국은 이제 계량적인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위험 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자산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녀석과의 콜리레이션은 빵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너가 올라도 나는 내 길을 가고 너가 빠져도 나는 내 길을 가고. 왜냐? 무위험 자산은 항상 똑같은 리턴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스테이터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똑같은 수익률만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컨틴전시 클레임 할 때도 왜 이렇게 무위험 자산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배워봤지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나오든지 간에 무위험 자산을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제 국고채 같은 걸 사든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되게 되는데 위험 자산이 하나가 있고 무위험 자산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재밌는 거는 로우가 빵이 되는 무언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은 사실 똑같아요. W의 뮤의 1 플러스 1-W의 뮤의 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똑같은데 문제는 시그마예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고 그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그마 P의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제일 끝에 있던 텀들, 그러니까 베리언스 1, 베리언스 2, 뭐 그다음에 콜레이션 1, 2 뭐 이렇게 돼 있던 그 텀 있죠. 그게 통으로 다 날아가 버리죠. 왜냐? 로우가 빵이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자산 1로부터 오는 그 변동성, 그다음에 자산 2로부터 오는 변동성, 이제 이런 것들만 남게 되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스크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제 좀 재밌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무위험 자산을 내가 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될 때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무위험 자산으로부터 오는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위험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을 얼마나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올라가고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도 올라가는, 결국은 무위험 자산을 얼마나 적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자산을 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무위험 자산을 많이 택하게 되면 점점 더 무위험 자산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리니어한 형태의 그 프론티어가 나오게 돼요. 심지어 공매도 제약이 없다고 하게 되면 무위험 자산을 공매도하고 해당 자금으로 위험 자산에 아예 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확률적 지배 관계도 없는 어떤 그런 단순한 형태의 어떤 직선이 결국 구성되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위험 자산이 N개가 있어요. large N개만큼 있다. 굉장히 많은 위험 자산이 사실 실제로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얘를 분석을 하게 될 때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에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민 베리언스 평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떠한 녀석이든지 간에 어떤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자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묘사를 할 적에 민 베리언스 플레인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포트폴리오든지 간에 그 녀석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보여주게 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어떤 분산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이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로서 보게 되는데 이 확률 변수가 다른 자산의 가격과 나타날 때에 어떠한 상관계수를 가지고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이슈만 남게 돼요.
이것이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의 통찰입니다. 결국 제 아무리 뭐 독특한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희한한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조합해가지고 어떠한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묶어내게 되면 모든 포트폴리오 시어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단지 민 베리언스 평면 위에 찍혀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른쪽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large A와 large B라고 하는 자산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조합하는 경우가 이제 위험 자산 두 개 있었을 때에 이제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콜리레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직선에 가까웠다가 콜리레이션이 좀 적은 녀석인 경우는 C자 커브를 그리는 그런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걔를 갖다가 조합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저 점 위에 찍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위험 자산이 예를 들어 N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소화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자산 1과 자산 2를 포트폴리오화 했었을 때의 어떤 이 녀석의 이름을 자산 스몰 a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자산, 세 번째 자산, 자산 3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1과 2를 블렌드한 자산 a가 있다고 하게 되면,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또 다른 자산 b를, 스몰 b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산, 자산 4와 지금까지 자산 1, 2, 3을 가지고서 만든 포트폴리오인 자산 스몰 B의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어가지고 자산 C로 생각하고, 이러한 식으로 전체의 과정을 갖다가 쭉 이렇게 짚어보게 되면 제 아무리 많은 자산이 위험 자산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는 두 개의 위험 자산으로 수렴할 뿐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 베리언스 플레인 위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제 아무리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얘는 단지 민 베리언스 평면 위에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다만 독특한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관계수,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계수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가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자산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뚝 떨어지는 자산이 없이 제 아무리 어떻게 조합을 하든지 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냥 어너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자산이든지 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헤리 말코비츠가 이야기하는 어떤 모던 포트폴리오의 통찰 중에 하나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N개의 위험 자산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에 위험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위험 자산이 하나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개 위험 자산을 민 베리언스 평면 위에 이제 C자형 커브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슬라이드나 두 개의 위험 자산 케이스에서 봤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무위험 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Y절편에 있는 RF, 무위험 수익률을 주는 어떤 무위험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 지배관계에 있는 어떤 C자 커브 중에 위쪽 반원 중에서 어떤 임의의 포트폴리오인 E가 있다고 하면 E와 무위험 자산을 조합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조합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하늘색 선으로서 나타날 거고, 그 하늘색 선 위에서 무위험 자산과 포트폴리오 E의 블렌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투자 가능 조합이 있겠죠. 똑같은 관점에서 C자형 커브 위에 F라고 하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 무위험 자산과 포트폴리오 F를 조합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오렌지색의 어떤 조합들이 나오게 될 거고, 얘네들은 확률적 지배관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늘색보다는 더 나은 조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T와 무위험 자산, 이때 T는 접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탄젠트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데요. 이 접선 포트폴리오인 T와 무위험 자산을 연결하게 된 선은 지금 여기서는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데요. 무위험 자산과 포트폴리오 T, 탄젠트 포트폴리오 T의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이 조합들은 그 여타의 어떠한 그 조합들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에피션트 프론티어를 제공하는 조합이 되게 됩니다. 즉,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솔루션이 저 빨간색 선 위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매도나 레버리지가 허용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무위험 자산을 공매도하고 거기서부터 얻어낸 돈을 가지고서 추가로 더 포트폴리오 T에 투자를 함으로써 점선의 영역에 있는 녀석들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결국 무위험 자산과 포트폴리오 T의 어떤 블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투자, 가장 효과적인 투자의 조합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말씀드리는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의 하나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제 제가 좀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효용함수의 2차 근사로부터 출발해서 민 베리언스라고 하는 통찰을 거쳐서 민 베리언스 플레인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었던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위험 자산을 조합하여서 만들어내는 에피션트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이 C자의 커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타의 어떠한 투자 자산과도 상관계수가 빵이 되는 아주 독특한 투자 자산인 무위험 투자 자산,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주는 어떤 자산이 있어서 그것이 민 베리언스 플레인 위에서는 Y축상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 녀석과 위험 자산 간의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조합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오늘의 결론이고 가장 클래시컬한 파이낸스의 어떤 포트폴리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이제 좀 긴 내용이고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 그 재무 공부를 한 게 언제겠어요. 꽤 됐죠. 근데 꽤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주 외웠죠. 왜냐면 이제 시험 치는 거 위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뭐 굉장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뻔해서요. 외우는데 한 5분만 하면 다 외워서 풀 수 있어요. 캐팸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얘 모델의 어떤 임플리케이션, 모델의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고들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떤 일련의 논의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파이낸스를 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찰, 그 이제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옛 사람들 가면 너무 그렇긴 한데 하여간 1950년대의 사상들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그 투자에 있어서 주는 어떠한 하나의 어떤 임플리케이션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 좀 제가 좀 길게 시간을 하려도 했고, 사실 슬라이드도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리저리 구성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짜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CAPM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가장 클래시컬 형태의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한 번에 캐치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팔로우업 하시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좀 기탄 없이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풀고 내가 뭐 원하는 뭐 시험 점수를 얻고 뭐 입사시험에 통과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뭐 그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이고 도외시할 수 없는 목표인 거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요. 그러한 속에서도 이제 내가 어떤 파이낸스의 어떤 임플리케이션, 모델의 임플리케이션을 알고 파이낸셜 이코노믹스가 이제 발전한 어떤 루트를 짚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수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캐치업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늦게 좀 업로드가 돼서 많이 죄송스러운데 그만큼 좀 제가 공을 들였다라고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벌써 이제 학기가 벌써 이제 11주차, 12주차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학습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든 뭐 자료를 찾아보면서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